15세기 유럽에서는 비단과 향신료 등 동방의 사치품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럽 기독교 국가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인 비잔티움 제국은 유럽과 동양의 중간에 있어 자연히 중개무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물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비단과 각종 향신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당시 유럽에서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은 동방의 사치품들을 유럽에 공급하며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비잔티움 제국 서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잔티움 제국을 거쳐 동방의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453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침공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오스만 제국과 기독교를 믿는 유럽 국가들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적대 관계였죠. 당연히 오스만 제국과의 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동방을 연결해주던 국가가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해버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방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역로가 끊겨버린 것이죠. 무역을 중시하던 국가인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포르투갈은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상업을 중시했었는데 오스만 제국 때문에 가장 잘 팔리는 물건들인 동방의 물건들을 구할 수 없게 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죠.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는 오스만 제국 때문에 막혔고 지중해 무역은 이탈리아가 꽉 잡고 있어서 포르투갈은 지중해에서는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생각했죠. 그럼 아프리카를 돌아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직접 인도와 교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되니 더 좋았죠.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인물이 엔히크 왕자였습니다. 엔히크 왕자는 아프리카에 존재한다는 전설 속의 기독교 국가 프레스터 존 왕국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엔히크 왕자는 세계 최초로 해양 학교를 세우고 북아프리카의 거점 도시 세우타를 점령하는 등 아프리카 항로 개척에 기반을 닦은 인물입니다. 이렇듯 아프리카 항로 개발이 한창이었던 포르투갈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찾아옵니다. 많은 위인전에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도 지구 밖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계산했을 뿐이었죠. 당시 유럽 사람들도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항해를 떠나지 못한 것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일본까지 거리를 고작 4,000km로 잡고 인도까지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일본까지 실제 거리보다 15,000km나 적게 잡은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도 콜럼버스의 계산은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으면 진작 인도를 발견하고도 남았겠죠. 이렇듯 콜럼버스가 황당한 주장을 계속 펼치는 동안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항로 탐사 중에 희망봉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대륙의 끝부분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너무 넓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가도 아프리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희망봉은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기 때문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의 끝을 찾아냈으니 대륙을 돌 수 있을 만큼 준비만 철저히 해서 떠나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콜럼버스의 허무맹랑한 계획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죠.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게서 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합니다.
콜럼버스는 여러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지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었고 이탈리아는 지중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스페인은 이제 막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이 합쳐져 연합 왕국이 탄생한 직후였습니다. 콜럼버스의 계획을 들은 스페인 사람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고 생각했죠. 지구가 그렇게 작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콜럼버스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합니다.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급해졌었기 때문이죠. 콜럼버스가 드디어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지원받은 산타 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쿠바 근처 바하마 제도의 과니아니 섬에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상상해오던 인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지만 인도의 외딴 섬이라고 생각하고 섬의 이름을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의 산 살바도르라고 붙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 살바도르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하여튼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인도 사람이라는 뜻인 인디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인디오들을 노예로 잡아 스페인에 팔아넘겼습니다. 또 금과 은을 케어라고 시킨 다음 할당량을 못 채운 인디오들은 손과 발을 잘라버렸죠. 콜럼버스와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을 동물처럼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스페인인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절망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콜럼버스가 직위를 박탈당하고 체포당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일이고 콜럼버스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스페인에 돌아갔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에게 인도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향신료나 비단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인도에 간 적이 없으니 당연히 인도의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다른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에게서 착취한 금과 은을 내놓았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을 착취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 흡족해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에서 금을 쓸어 담아 왔다는 소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소식은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에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콜럼버스의 소식을 듣고 더욱 아프리카 항로 개발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바스쿠 다가마가 유럽인 최초로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엉뚱한 인도가 아닌 진짜 인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97년 4척으로 구성된 바스쿠 다가마의 함대는 리스본 항구를 떠나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희망봉까지 같이 가준 디아스의 도움으로 바스쿠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 캘리컷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질 수 없겠죠. 1522년 스페인의 마젤란 선단은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시킵니다. 마젤란 선단은 남미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질을 지나 남미 대륙 동해안을 따라 대륙의 남쪽 끝에서 마젤란 해협을 발견해냈고 이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진입했죠. 이로써 1521년 4월에는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었고 마젤란 선단은 항해를 계속하여 희망봉을 돌아 다시 스페인에 돌아왔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외 영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고 이 와중에 당연히 충돌이 생겼습니다. 1500년 포르투갈 탐험가 카브랄이 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브랄은 아프리카를 따라 인도를 가려다가
우연히 브라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바하마 제도로부터 서서히 남하하며 남미 대륙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포르투갈이 남미 대륙에 손을 뻗치는 것이 탐탁지 않았죠.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위해 교황에게 사주하여 포르투갈이 남미 대륙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을 발견한 것도 포르투갈이고 이미 브라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남미 대륙에서 나가라니 포르투갈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양쪽 모두 영토 개척에 모든 힘을 쏟아야 했으니 싸움을 하기보다 합의를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스페인이 교황에게 사주하여 일방적으로 그었던 선은 이제 서쪽으로 1000km가량 이동하였습니다.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었죠.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개척할 권한은 포르투갈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신대륙들과 필리핀을 개척할 권한은 스페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전 세계를 나눠 갖는다고 합의한 황당한 이 조약은 점차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면서 어느 나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콜럼버스가 찾아낸 인도가 사실은 신대륙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여러 번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조사한 끝에 콜럼버스의 주장이 틀렸으며 사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신대륙이었던 것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콜럼버스가 찾아낸 신대륙은 콜럼버스의 이름이 아닌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가져왔던 수많은 금과 은들이 사실 인도의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신대륙의 것이었다니 주인 없는 땅에서는 무엇이든 먼저 줍는 사람이 인자겠지요.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유럽 각국은 앞다투어 신대륙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선에 강제로 태우는 장면입니다. 유럽인들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유럽인들은 유럽에서 술과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프리카에 갖고 가 노예 상인들에게 지급하고 노예를 구입했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끔찍한 노예선에 태워 남미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사탕수수, 커피, 담배 농장과 금광, 은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작물들과 금, 은을 다시 유럽으로 갖고 갔죠. 유럽에는 남미 대륙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해서 얻은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고 엄청난 자본을 움직이는 대규모 자본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무역회사와 주식회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상업혁명이 일어나 근대 자본주의 등장에 밑거름이 되었죠. 유럽은 다른 대륙에서 빼앗아온 부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묻혀온 전염병과 유럽인들에 의한 학살로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일궈온 그들만의 찬란한 문명은 무너져 내렸고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